잔치가 돼도 네, 저희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숙 선생님 식사하시더라도 꼭 귀에 이어폰은 끼고 예, 식사하셔요. 그래야 들릴 거니까. 예, 다른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요. 예, 제 이야기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그 카톡 보셨어요? 저 2장 준비한 거? 저한테 4장인지, 저 1장, 2장이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2장인지 알고 2장을 했다니까? 몇 장 하셨어요? 2장. 4장인데 4장. 그러니까요. 다 하고 예, 오늘 보니까 2장이더라고요. 4장이더라고요. 예, 2장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그럼 2장 하실래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2장을 빼고 저는 2장을 더 열심히 준비했는데 원래 제가 2장을 하려고 했던 거고 아니, 두 사람 거 다 들어보면 안 돼요? 2장인 줄 알았어요. 다 들어보죠. 뭐 그러면 관계없어요. 그렇죠, 뭐. 이거는 왜냐하면 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똑같은 거를 여러 사람 거를 다 들어도 관계없어요. 진짜 좋죠.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말씀하세요. 예? 임육 선생님. 아,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인 거고 자기가 경험에서 또 나온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가 같은 장을 두 사람이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어떻게 생각이 다를까 좀 궁금해서 어차피 뭐 그렇죠. 우리 예, 잔치 우리끼리의 그거니까 한번 이런 기회도 일부러 저기 피해가는데 4장은 만들 건너뛰고요. 우리 2장을 두 번 해도 예,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2장을 저기 뱃쌤이 먼저 하고요. 제가 1장하고 뱃쌤이 2장하고 다 저기 3장, 4장, 저기 3장, 5장 간 다음에 제가 2장을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왜냐하면 바로 하면 좀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네. 저도 네, 그렇게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네, 그러면 우리 제가 공유를 먼저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PPT는 못 만들었어요. PPT는 네, 못 저도 만들고 예, 이 네, 워드 파일로다가 그냥 하려고요. 잠깐만요. 모기가 얘가 자꾸 물어요. 네? 모기가 자꾸 물어. 모기가 밖이거든요. 여기가 문다고? 밖에. 아니, 거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모기가 왜 있어요? 여기 산골짜기예요. 집은 지금 되게 멋져 보이는데? 보이는 그래서 게 다가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하면 PPT처럼 보이는 거죠? 안 해봤어요, 이거. 그리기, 보기, 전체 화면.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자, 저는 첫 번째 파트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파트 1은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돼버린 당신에게라는 이 첫 번째 주제거든요. 이거를 갖다 감정 사용법인데 여기에 내용을 읽으면서 참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찔렸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 성인들은 흔히 가짜 감정으로 무장하는 경향이 있대요. 내 느낌으로는 내가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오해받은 느낌이야. 내가 느끼기로는 내가 날 압박하는 것 같아. 압작이 아니라 압박이네요. 압박. 예. 이 압박하는 것 같아. 기분에 내가 나를 별로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게 가짜 감정의 대표적 사례래요.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더 읽어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어, 부인한테 이야기하는 것.
예를 들어 거리에서 아무 중년 남자나 잡고 물어보라.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은 10중 8구. 아, 글쎄 마누라가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하는 푸념이래요. 그러니까 예, 우리 여기에서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느끼며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그 어떤 평가도 하지 말자. 예, 제가 저도 이런 이게 남들하고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서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 좀 되게 많이 들어서 이거를 하면서 하여간 이런 책의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좀 반성을 많이 해요. '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일까? 정말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정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느낄 때 이제 리프레이밍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분과 감정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거를 또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 그럼 모든 게 좋아진다 따위의 진부한 소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 하루를 여기서 사례가 참 재미있어요. 이 사례는 한번 읽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일정을 앞둔 날이다. 17쪽이에요. 그러나 자명종은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너무 늦게 깬 것도 복장 터지는 마당에 침대에서 일어나며 살짝 발을 겹질렸다. 욕조에서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고 나서야 좀 풀렸다. 서둘러 집을 나섰는데 외투 단추가 떨어져 나간다. 아, 어쩌자고 구두끈마저 풀릴까. 서류 가방을 들고 고개하듯 헐떡이며 달렸으나 바로 코앞에서 버스는 떠나고 말았다. 간신히 회사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승강기가 고장났다. 최고 경영진 회의가 열리는 17층까지 걸어 올라가느라 양복 겨드랑이가 땀으로 푹 젖고 말았다. 비슷한 사건 사고가 저녁까지 실타래처럼 내내 이어졌다. 하루의 마무리라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데이트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었다. 녹초가 된 머리를 베개에 묻으려 하는 순간 화들짝 놀라 몸서리치며 일어났다. 주먹만한 크기의 검은 털 거미가 침대 위 천장에 거미줄을 쳐놓은 게 아닌가. 이런 날의 주인공이 당신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리프레이밍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행히도 자명종이 멈춰버린 덕에 푹신한 침대에서 나른한 늦잠을 즐겼다. 욕실에서 살짝 겹질린 발을 주무르려 허리를 숙이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50유로 지폐가 세면대 아래 떨어져 있는 게 번쩍 눈에 띈다. 풀어진 구두끈을 인터넷 가죽 제품 쇼핑몰의 상품 유일 기간이 다음 주까지만 일깨워준다. 휴, 하마터면 상품권 썩일 뻔했다. 외투의 단추가 떨어져 나간 것도 우연이 아니리라. 혹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가 아닐까? 옷수선을 맡기러 간 가게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허허, 이거 내가 생각보다 날렵하네. 버스장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피하며 보인 반사신경에 당신은 만족한 미소를 지으리라. 버스를 놓쳤네. 뭐 까짓것 어때?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차분하게 회의를 준비하자. 회사 빌딩의 계단 오르기는 아침 운동으로 여기면 그만이다. 땀이 잘 나는 것은 건강 상태에 좋다는 청신호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 이렇게 리프레이밍은 사실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나는 아직 할 수 없는 거야. 아직. 조금 지나면 할 수 있어라는 의미로
이렇게 자신을 리프레임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 숨어 있는 기회는 뭘까? 그거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제가 13년 전에 2010년에 중국 단동을 갔었어요. 단동을 갔는데 제가 잔 곳이 어디냐면 단동 압록강 바로 건너서 압록강이나 훤하게 보이는 베란다에 훤하게 보이는 그런 그 27층인가 되는 아파트에 제가 머물렀는데요. 거기서 아침에 신우지를 딱 보면 신우지의 물 한 개가 기가 막히게 예뻐요. 바로 강 건너가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인제 조선족 마을을 들어가려고요. 예, 인제 거기 가서 잠을 자고 나오려고 이제 아예 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이제는 어느 그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거기서 인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바로 놓쳤어요. 근데 그날은 자고 오는 날이 아니라 뒤집어서 나와야 되는 날이다. 나와서 다른 곳에서 자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되짚어 나오기 위해서는 버스 마지막 막차를 타려면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제 선교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 버스를 놓쳤으니까 택시비가 그때 우리 돈으로 얼마였냐면 어 2,000원 정도나 됐나? 2,000 몇백 원 정도 됐어요. 버스비는 그보다 훨씬 쌌죠. 그 1 시간을 택시비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제 일기를 못 써서 이 1 시간 여기서 기다리면서 일기 쓰겠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버스를 놓쳤네.' 인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 13년 전에 2010 년에 중국 갔을 때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그날 버스 타고 가 가지고 그 마을에서 또 저기에 자전거가 자기 자전거라 그래 갖고 근데 자전거 한 대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6.25 때 그 중공군으로 다 참전했던 그분의 집도 그분도 가서 만나 보고 그러고 왔는데요. 예, 조선족 마을에도 좀 돌아보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거를 배우잖아요. 그 덕분에 또 나도 뭔가를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음. 세 번째, 여기에 인제 신나는 일은 짧게 지겨운 일은 단번에 인제 이게 뭐냐면 습관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 습관이 들여지면 그게 인제 나를 이렇게 그 잡아매는 갉아매는 예 그런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습관화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힘을 발휘한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해 주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습관화는 우리로 하여금 배움의 능력을 갖게 해 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요거는 긍정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습관화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즐겁고 신나는 일은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는 간격을 두고 끊어서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또 했냐 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휴가도 한꺼번에 몰아서 가지 마라. 길게 가면 휴가가 초기에 설레이지 한 열흘 막 이렇게 가면 뒤에는 설레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휴가를 여러 번 나누어서 설레임을 많이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그렇게 하잖아요. 즐겁고 신나는 일을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는 간격을 두고 자주 끊어서 한다. 이렇게 끊어 줌으로 인해서 습관화로 인한 무뎌짐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닐 그거를 여기서는 습관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일반적으로 습관을 들이는 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나는 일은 짧게 끊어서 하고 지겨운 일일수록 단번에 끝내라. 빨리 끝내고 지겨운 거는 벗어 던져라.'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 이유가 있대요.
이게 기본적인 귀인 이론인데 이제 귀인 이론에도 내적인 귀인하고 외적인 귀인이 있는데 내적인 거는 성격, 태도, 기분 등 사람의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거고 외적 귀인은 환경적인 요인, 즉 운이라든가 돈, 날씨 등의 외부에서 찾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네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실패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 탓을 외부로 돌리고 칭찬받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이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 내가 해서 그런 거야. 내가 하면 이 저기 운도 따라준다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귀인 오류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 꼴도 보기 싫은 직장 동료와 잘 지내는 법.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그만두는 가장 많은 이유가 결국 관계잖아요. 관계가 틀어지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거기 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점화 효과라고 한대요. 만약 중요한 면담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를 될 수 있는 한 많은 긍정적 단어로 점화시키래요. 그러면 당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상대해 줄 게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인제 저희 또 다른 쪽에서도 또 한번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한번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쪼금 더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반복해서 준비하면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가 할 때도 이렇게 그 사람하고 어떤 좋은 관계에 있었던 거 어떤 좋은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 그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내 뇌가 동작할 수 있게끔 그러면 상대도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잘 나가는 친구랑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대요. 비교의 덫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얻을 때마다 기뻐했지만 가장 큰 기쁨은 이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인제 이런 비교의 덫이래요. 이런 것을 두고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상승 비교라고 부른대요.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위, 더운 무더위가 아니고요. 더 위를 바라보고 비교하는 순간 마치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불행에 빠지는 현상을 일컫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상대와 비교하지 말고 어제와 나를 비교해서 어제보다 쪼금 나아진 나를 칭찬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저도 뭐 저만 그런가요? 이런 다른 사람 잘 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이렇지?'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인제 쪼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가?"라고 하면서 안면 피드백 이론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연습했었죠. 이거를요. 그 지난번에 우리 아침 독서 모임 할 때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지난 수요일 날 기업체 가서 제가 현장에서 직원들 한 30-40명 모아 놓고 그걸 했어요. 한 30명 되는가 보네요. 모아 놓고 직원 마인드 교육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거 한번 해 봤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 보라고.
그 느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그 여성 그 근로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꼬리를 올리니까 기분이 뭐 그냥 좋은데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 사람이다. 웃음과 기쁨은 만족감을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래요. 웃음은 특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그죠? 우리 주인숙 선생님이 독서 모임 끝날 때 우리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이 오밤중에 이렇게 하하하 거리고 웃어도 되느냐고. 그런데 지금은 잘 웃잖아요. 그죠? 안면 피드백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거를 이야기한 건데 우리의 감정 체험이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는 입꼬리를 살짝 들어주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하다. 입꼬리만 올려줘도 우리 두뇌는 좋은 느낌이 저절로 만들어낸다. 재밌었어요.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남자 직원들도요. 이거 시켜 놓으니까 그 일단은 입꼬리가 올라가니까 그냥 올리면 우리 웃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따라서 하면서 자기들도 신기한가 봐. 자기들도 웃더라고요. 하하하 막 소리 내서 웃는 건 아니지만 예 웃더라고 그래 갖고 재밌었어요. 되게 신기했고. 실제로 이게 저렇게 묵뚝뚝한 사람들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 웃음 없이 지난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이다라고 찰리 채플린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있잖아요. 우리 누구죠?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지?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 처방전. 나는 매일 모든 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기쁜 마음으로 식탁에 앉는다. 나는 최고의 입맛으로. 그래서 이거는 영어 할 때 제가 했었는데 오토 서제션 포뮬라라고 에밀 쿠에 이거를 영어 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많이 해요. 영어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 갖고 all the suggestions given here to benefit myself will be fixed imprinted 해 가지고 여기에 제시된 모든 암시는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마음 깊이 새겨두기로 한다 해 가지고 이런 자기 충족적 예언들이 우리 저기도 있잖아요. 누구죠? 어 일본의 되게 유명한 마케팅 작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 저번에 독서모에서 읽었던 책인데 책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그때 우리 막 자기 외치고 했던. 선언의 힘 참 자기 선언 아, 마사노리인가? 아니에요? 선언의 힘 그 그것도 사람도 많아요. 있고 그 사람도 음. 있고 유카와 코쿄의 자기 선언의 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그거잖아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리고 우리 잠재의식도 마찬가지고 자기 충족적 예언은 어떤 예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예언이 원인으로 작용해 실제 결과를 이끌어내는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있잖아요. 잠재의식을 깨우는 일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라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그게 인제 여기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잠재의식의 힘하고 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말만 쪼금 바뀌었는데요. 여기 자기 충족적 예언과 아주 비슷한 것은 플라시보 효과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위약 효과. 가짜로 약임해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세대잖아요. 다 원기소 세대. 그죠? 원기소 아시죠? 원기소. 먹었어요. 예. 원기소가 만병통치약이잖아요. 우리 배 아파도 원기수 주고 예 배 아파요 그러면 원기수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 깨물어 먹으면 낫잖아요. 그게 영양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 참 필요한 것 같아. 요즘에 다시 아침에 인제 일찍 산에 올라가니까 인제 거기 가면 밑에 우리 박 교수 다니는 길들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요. 제가 다니는 한 블록 더 올라간 길은
사람이 아침에 진짜 한 명 만나기 한 20분 걸어도 한 명 만나기 힘든 그 길인데 저는 이제 그 길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맨발로 한번 걸어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왔는데요. 좋아요. 가 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거기 가서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마들평야, 노원 저기 남산까지 다 보이는데 거기 가 갖고 혼자 소리 지르고 거기 가서 이제 뭐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되게 에너지를 받아요. 실제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되게 에너지를 받고요. 제가 이제 요새 거의 매일 올라가니까 이제 아침에 긍정 선언문도 낭독을 하고 맨발 걷는 것도 영상 찍어서 올리는데 긍정 선언 낭독하는 것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거 왜 안 올리냐."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해 갖고 저렇게 해 갖고 영상은 지금 뭐 계속 찍어서 거의 매일 찍어서 올리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빠지는 날이 없지. 예,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쪼금씩 저 자신도 바꿔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부부일수록 반드시 지키는 게 지각적 범주화다. 여기는 뭐 내용 자체가 이야기하기가 뭐 어쨌든 이 주제가 섹스하고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뭐 내용은 참 좋은데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여기에 요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관계가 오래될수록 서로에게 느끼는 자극은 줄어들게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조금 새로운 자극을 주는 일들을 서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부 관계를 풀어서 이제 여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동의하지 않음이 곧 당신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 우리가 이게 실제로 회사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인제 이게 여기서는 인제 그것이 적극적인 경청이라는데 우리가 반대 세력이 있어요. 이제 정치에서는 더 심하죠. 반대 세력이 이야기하는 데 가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으면 내부에서 적으로다가 이렇게 오해받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이나 직장 혹은 거리에서 상대와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경청과 찬성이 서로 다른 것이며 이해와 동의가 확연히 차이를 갖는다는 점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들어준다고 그거를 찬성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내가 그거를 들어준다고 그쪽 편이라고 찬성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해한다고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뜻을 이해하는 거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그러면 동의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가위를 떠올리라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자는 거죠.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당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랬고 어떤 조직 생활하면서 실제 이런 오해를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들어주면 "너 쟤네 편이지. 너 우리 편 아니지." 막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제가 하지 않았나 저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것이 이런 이 작은 심리학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것도 배우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청하고 또 찬성할 거 반대할 거 반대하더라도 경청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반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경청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경청과 찬성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은 대개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정확히 뭘 원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대요. 잘 안 들었으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종종 언쟁을 벌이며 상대의 면전에 이렇게 말한다. 도대체 뭘 바라고 그러는 거야? 참 알 수가 없네. 아마도 지금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자문하리라. 그게 뭐 어때서? 그게 그렇게 나쁜가? 하기야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상대의 의견은 될 수 있는 한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나쁜가 하는 물음에는 한마디로 답하겠다. 최악이다. 실패한 결혼상의 대부분이 바로 이 문제가 결정적인 원인이다. 직장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도 이것이다.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는 원리적으로 보자면 일종의 부부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상대가 사장이든 동료든 고객이든 말이다. 이런 관계의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별것 아닌 진부한 일로 인해 무너진다. 그러나 동시에 커다란 강점을 자랑하기도 한다. 몇 가지 간단한 기본 규칙만 지킨다면 이런 실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지 그 맥락을 좀 더 다져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테스트한 이야기를 여기에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그 경청이나 찬성이 다르고 이해와 동의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자.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의 주장을 펼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번까지고요. 우리 그 파트 2는요. 제가 한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하고요. 우리 배선수 선생님이 파트 2를 해주시고 나서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배선숙 선생님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유 풀어주셨나요? 네, 공유 다 하실 게 돼 있어요? 목소리가 좀 작아요. 작아요? 저만 그런가요? 알아요. 들리세요? 네네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마음의 법칙 중에 이제 2장, 그래서 11번부터 20번까지 그렇게 있는데요. 11번은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도 끝끝내 버티는 마음,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고 어떤 모순적인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것. 그래서 어떤 잘못인 걸 알면서도 기꺼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해서 저거 싼 게 비지떡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를 인지 보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인지 알면서도 그거를 그냥 합리화하는 거라고. 목소리 작아요, 선생님. 잠깐만 소리 좀 키울게요.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아직도 작아요? 안 들리세요? 이제 됐어요. 네. 그리고 12번.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상상 실험, 이미지 트레이닝.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은 많이 하잖아요. 특히 뭐 때 그런 결과도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하고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실내에서 그 장면만 계속 연습했던 사람들이 경기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럴 때는 트레이닝 할 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할 거나 그럴 때도 맛있는 음식을 상상할 때 그걸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우리가 먹지 않았음에도 그걸 먹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막상 내 앞에 음식이 있을 때는 덜 먹게 되고 입맛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충 초콜릿이 아니라 뭐 막 케이크에 막 생크림이 올려 있고 막 그 초콜릿이 올려 있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왜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두 같은 거 생각해도 그냥 자두 네 번 말해도 벌써 입에 침이 고이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의 함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를 든 게 갑자기 몸에 발바닥에 뭐가 나서 병원을 갔더니 약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줄 수 없다 했을 때 음, 어, 3분이면 될 텐데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든 것을 자기 관점. 근데 만약에 내가 3분이냐, 근데 또 임용쌤도 제가 더 급해요, 3분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 지금 있는 분이 다 했을 때 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의 관점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철이 없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건데, 그래도 이것이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철이 안 든다는 거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 어린아이로 살 수 있는 오히려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계속 책을 보면 결혼 생활이랑 되게 많이 부부 관계를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결혼 생활을 할 때는 그 공감이 가장 큰 덕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반박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하고 당신이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공감을 해줬을 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만약에 내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근데 분명히 그게 내가 잘못한 일이야. 그럼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랬다. 그러면은 남편이 아 그래서 당신이 속상했구나 이게 아니라 너가 잘못했네. 네가 주차를 잘못했네. 이렇게 그걸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와이프가 원한 거는 그랬구나라는 건데 그건 아니고 이게 잘 됐나 아닌가 뭐 맞나 틀리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서운함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번 능력 없는 사람이 자꾸만 선거에 나오는 심리. 이거는 우월함의 환상.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80% 이상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동반 모임에 갔을 때도 어떤 이렇게 우리 부부가 있고 이민혁 선생님 부부가 있어. 근데 이민혁 선생님 부부를 봤더니 뭐 남편이 뭐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저기는 저래가지고 얼마나 불행할까 남편이 저렇게 돈도 못 벌어오고 이제 퇴직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반면 또 이민혁 선생님이 집에 가서 그런 거지. 아까 그 선숙이네 부부 봤어? 그래서 걔는 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남편이 정말 불행하겠어. 이렇게 또 똑같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음. 근데 상대가 그렇게 함에도 자기는 그 사람에 비해서 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인데 자기가 가진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또 우리가 웨비건 호수의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웨비건 호수라는 마을에는 다 평균 이상의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래요. 그래서 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정신 건강에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못났다고 자존감을 하락하는 것보다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내가 좀 자존감 있게 그렇게 사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기 충족적 예언, 자신의 가치를 지나치게 왜곡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이렇게 가끔 싸우거든요. 신랑이 저는 주황 불이면 안 가려고 하는데 신랑은 또 빨리 가려고 지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실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뭐 장인하고 장모하고 와이프도 불태워 죽이고 뭐 정호순인가 무슨 그 희대 연쇄 살인범이 있잖아요. 열 몇 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안 잡힐 줄 알았대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자기는 살인을 저지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 할 때 처음에 그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 아예 시도도 안 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바늘 도둑일 때 잡아야 되는 게 바늘 도둑 때 못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큰 걸 훔치고 이래도 안 잡히네. 공범 우리가 그거 뭐라 그러죠? 회사 돈을 이렇게 횡령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 쬐끔을 뺐어. 근데 안 걸려. 조금 더 큰 액수를 빼도 안 걸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다 계속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안 잡힐 거야.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은 실력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이번에는 내가 꼭 국회의원이 될 거야. 이번에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우월함을 가지고 항상 계속 재도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월함의 환상이고요. 그다음에 15꼭지는 남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나온 얘가 늪에 빠진 아이가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달라들 거야. 그래서 같이 빠지고 있어.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애기한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얼른 가서 사다리 가져와서 너 구해줄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보기에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게 가장 현명한가? 우리가 그냥 그 순간에 그 동정심을 발휘해서 같이 위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해. 이 아이가 지금 위험하고 지금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책 없이 동정심을 갖고 같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공감과 동정심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은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정말 슬프겠구나.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몰랐던 게 만약에 그 아버지가 얘를 학대하는 아버지였어.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죽은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지 그냥 죽었다는 현상을 보고 아, 너 정말 슬프겠구나. 그렇게 내 감정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이러면 안 되고 또 동정이 아닌 진정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충고의 밑바탕에 깔린 자기 관심적인 것, 투사. 잠깐만요. 몇 번. 우리가 그 안 들려. 아, 충고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온 게 그거였거든요. 절대 충고하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하는 충고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충고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너보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나는 너보다 좀 능력 있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충고를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임육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임육쌤한테 충고를 못 하겠죠. 음. 그래서 그 충고의 밑바탕에는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내가 경험한 것이 또 A나 B라는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도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야 아니면 너도 이런 상황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라고 말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본 해결책이 남에게도 좋을 거라는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매운 거를 먹었는데 내가 우유를 먹었더니 입이 좀 시원해지고 속이 안 쓰렸어. 그건 자기 경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도 매운 걸 먹었을 때 그렇게 권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투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17번 원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비밀. 정박 효과. 정박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가 닻을 내리고 그 항구에 머무는 건 정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예를 든 게 연봉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봉을 만약에 한 5천을 불렀어요. 근데 나는 사실 한 4천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뱃세, 높이, 네, 안 뱃세. 들려요? 네, 아니, 요거 좀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요? 저기, 싱크와이저. 예, 밑에 아, 거도. 17번도. 이걸 안 했구나. 이 네. 밑에 거는 없을걸요? 이건 없어요. 여기 있네네. 저 여기까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일단 17번도 있는 것 같은데, 플러스가 있는데요? 없어요. 있네. 다 와, 그래. 있는데요, 다? 네요. 혼자, 잘못했어요. 네. 혼자 숨겨놓고. 음. 그래서 여기 다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 출마한 거 나왔었고 늪에 빠진 아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투사가 내 경험과 내 생각이 그 사람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맨 책의 마지막에 절대 충고하지 말라는 게 이 책의 충고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자기계발서 읽고 나서 되게 그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니까 가능했지라든가 이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청이라는 사람이 정말 좀 유명해지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너니까 그렇게 성공했지. 너 나랑 상관이 없어. 이제 그런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너 하루에 2시간 글 읽고 2시간 글 쓰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물론 이제 그거를 잘 따라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걸 주입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한 거. 우리가 정확한 근거에 의한 판단이 아닌 어떻게든 근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정벽 효과인데 여기서 보면은 카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카페 17이라는 게 있고 카페 57이라는 게 있을 때 그냥 단순히 숫자인데도 57이라는 숫자를 가진 카페가 왠지 더 비쌀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숫자가 더 큰 거에 의해서 값도 비쌀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것들 왜곡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연봉 협상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라. 처음 제시하는 가격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5천 정도 연봉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도 한 6천, 7천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6천, 7천은 좀 그런데 조금 깎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이상의 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통계 대신 기억에 믿는 사람들의 심리 이거를 대표성 휴리스틱 말도 어려워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통계가 아닌 기억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중국 인구가 있고 인도 인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실 중국 사람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인도 인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내 기억에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아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통계보다 기억에 의해서 판단하는 미스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도박을 할 때 여기서 나온 건 이제 그 게임을 했을 때 거기서 큰 도박장이 더 돈을 많이 딸 거야. 그 아무 근거 없지만 그냥 단지 크다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 보면 그러죠. 1등 복권 많이 나온 가게는 보면 막 줄 서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기가 잘 되는 것보다 그게 터가 좋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많이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저 터에서 사면 복권이 될 거야. 저희 신랑도 꼭 가다가 1등 몇 번 나온지 그럼 꼭 복권 사거든요. 오늘도 복권을 10,000원어치 사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강력한 인상이 정확한 통계보다 판단에 기준이 되기 쉽다. 그리고 이런 뭐 묻지마 살인, 그러니까 요새 계속 나오는 게 뭐 역 앞에서 이렇게 살인 나고 산에서 그 성폭행 당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혹시 산에 가다가 아니면 역전 앞에서 혹시 나쁜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역전 앞에서 누구한테 칼을 맞아 죽는 거는 굉장히 희박한 일이잖아요.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담배를 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지만 우리가 더 강렬하게 박힌 것에 대해서 그거를 믿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나는 묻지마 살인 같은 거, 그리고 폐암 환자를 많이 다룬 의사는 그 더러운 폐를 봤잖아요. 그 썩어 들어가는 폐를 봤기 때문에 담배를 더 피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 하거나 자기 체면 걸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뭐 60kg인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근데 더 막 구체적으로 100kg 정도 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진절머리가 나서 내가 살을 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면접에서 심리학을 활용하는 것은 첫머리 효과와 최신 효과가 있는데요. 뭐 첫머리 효과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첫인상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그 이웃집 여자가 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멈췄습니다. 뱃쌤. 네, 여기 저 이웃집 여자가 되게 아름다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뱃쌤이 네, 아름다운 여자 얘기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네, 잠깐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첫인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다시 공유해야 되나요? 네, 다시 공유해 주시고요. 네네. 지금처럼 양손을 놓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 손은 이걸 잡고. 안 들리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길을 막 이렇게 컴퓨터 속으로 빠져들어갔어, 내가 듣느라고. 막 집중했구나. 그렇죠. 방금. 덕분에 어. 집중했어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에 나오는 것 중에. 예. 잠깐만요. 공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첫인상 이웃집 여자 이야기는 뭐 저번에도 이미 저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 있었고, 구글 폼은 뭐냐면 제가 어떤 분한테 구글 폼 만드는 걸 알려드렸어요. 근데 저한테 배우기 전에 이분이 어떻게 배웠냐면 그 질문지를 2개를 펴놓고 하나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하나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이걸 처음에 배운 거예요. 근데 구글 폼은 옆에서 그냥 플러스 된 걸 누르면 막 이게 질문이 10개다 그럼 그걸 한 번에 싹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전체 가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가르쳐 드려도 매번 그거를 하나 복사해서 넣고, 그러니까 폼을 만약에 10가지 질문을 해야 되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클릭 한 번이면 되는데 이분은 10번을 클릭해서 그 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게 먼저 딱 박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첫머리 효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최신 효과. 마지막에 들어온 정보가 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사귀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었어. 그게 더 마지막 그거잖아요.
그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아니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거는 이 첫인상하고 끝 효과를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든 게 뭐였냐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처음에 좋은 인상을 하고 마지막에도 마치 그냥 우연인 것처럼 해서 다시 부딪혀서 자기를 다시 한번 인상을 심어주면 면접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후광 효과. 남자들 그러죠.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럼 친구가 묻습니다. 그 여자 이뻐?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만났는데 어쨌어 저쨌어 하면, 그래서 그 여자 이뻐? 남자들은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가, 어떤 너무 매력적인 금발의 그 종업원이 있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계속 실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 와이프가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제가 저렇게 예뻐도 실수를 하니까 별로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연히 팁도 안 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 음식값의 30%를 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쟤 너무 친절하게 잘하지 않았냐. 근데 사실은 친절하지 않았어. 그리고 실수를 했어. 근데 그 여자는 이쁘다는 거에 나머지가 다 덮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장점이 다른 단점을 다 묻어버릴 수 있는 거. 그게 후광 효과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후광 효과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저는 뭐 청소도 잘 못해. 그리고 아침에 뭐 빨리 나오지도 않아. 근데 예를 들어 커피를 되게 맛있게 타. 근데 이 상사가 커피 마시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좀 지각을 하고 뭐 이렇게 주변 정리를 못 하더라도 제가 맛있는 커피를 줌으로써 그게 다 덮여버리는 거.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충분히 다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임희옥 선생님 파트 네. 3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왜 안 뜰까요? 네, 그 공유하기 누르시면 돼요. 화면 공유. 화면 아래에, 예, 네, 됐습니다. 눌렸고, 그다음에 제 블로그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옆에 마음의 법칙 부르고 있네요. 어디 있어요? 아까 그거는 화면 내리고요. 예, 거기에 보면 이후 참석자 옆에 위에 맨 타이틀의 줌 옆에 생따라비 독서 모임 마음의 법칙이 있네요. 예, 그거. 아, 그것도 올라가 있었구나. 저거를 제가 지난주에 할 거라고 열심히 적어놓고 오늘 또 바빠서 보지를 못했고, 하여튼,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조금 이게, 저는 좀 글밥이 많습니다. 예, 대세는 화면을 좀 그냥, 키워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잘 네,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 가운데로 옮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아래에 뭐지? 보면 이렇게 너무 가운데로, 커. 글씨가 잘렸어. 예, 조금 줄이고요. 예, 더 커지고 있어요. 더 커지고, 예, 됐습니다. 너무 작아졌어. 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아요. 저는 파트 3이고요. 좀 글밥이 많은데 아마 이거 제가 말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최선일까? 적응이라는 이야기인데, 쓸 수 있는 시간, 돈, 힘, 능력 부족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는 더욱 커진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문제를 전혀 통제할 방법이 없을 때 스트레스는 거의 폭발 지경에 이른다. 좀 그런 것 같죠. 어떤 일을 내가 상황을 이해를 한다면,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방법도 모를 때는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아요. 가중한 업무, 부당한 대우, 변화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맥박은 무섭게 뛰기 시작한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좋은 경우 특히 인간은 병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적절하게 협업하면 더욱 좋다. 남성의 공격적인 태도와 여성의 친화적인 태도를 결합시켜 배려하며 투쟁하는 것이다. 요 123쪽에 보면은 요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밖에서 막 이렇게 사냥을 하고 그럴 때 공격적인 그런 게 몸에 배어 있고, 여자들은 이제 아기를 돌봐야 되고 그 엄마의 그런 마음이
이 두 사람 결합하면은 투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책에 보면은 아주 내용이 잘 되어 있어서 좀 와닿는 문장이 많았습니다. 먼저 집으로 가서 이럴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먼저 집으로 가서 모욕하며 친구들과 전화를 한다. 그리고 푹 잔 다음날 아침에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트 그 다음에 22번에 가면은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는 이유. 자기 효능감인데요. 인생의 만족도는 그 사람이 통제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통제 확신이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원인을 외부 조건으로 탓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조정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불행을 느끼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어떤 상황이든 한 가지 동일한 원인이 있다.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통제 능력을 잊어버렸다는 것, 무기력하고 답답한 느낌, 꼭두가시 인형처럼 조정당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상실감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심장마비, 우울증까지 병을 부를 수 있다. 이게 자기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무기력증이 있으면은 이런 병까지 온다라고 하니까 되게 좀 심각한 것 같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나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요양병원 사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은 무력감이 시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 사례에서 이제 A하고 B팀이 있는데, 어떤 분 이제 화분을 키워도 좋은데, 식물을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혼자 해야 된다고 말해 주었다. 또 B팀에게는 요양 직원들이 맡을 거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사소한 일을 직접 이제 경청해서 움직인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소극적인 태도였다면 이제는 그거를 제가 할게요라고 내가 제안한 일은 안 되라고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한 번도 좋으니 직접 자기가 부탁하고 했던 일들을 갖다가 직접 해보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자기 자신감도 없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통계에 따르면 이런 부탁은 95% 승낙을 얻어낸다. 작은 일을 내가 직접 부탁해가지고 뭐 안 돼, 노라고 했을 때 아니 힘들면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설득해서 그 승낙을 얻어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성취감도 없고 일의 의욕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 작은 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핵심은 당신이 침대에 누우며 맛보는 행복감이다. 작은 조각이나마 인생의 통제권을 회복했다는 행복감. 이 행복감을 가짐으로써 당신의 수명은 더 늘어난다. 이게 무슨 일이든 화초를 하나 키워도 내가 직접 꽃을 피는 과정을 보고 돌보는 거 하고 남이 그냥 하는 거 하고 해 나갔을 때 인생의 그 성취감은 다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23번. 잠재의식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 잠재의식. 우리 참 많이 책도 읽었고 우리가 많이 또 활용하는 건데요. 잠재의식에 한 방 날려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강력하게 아니 하고 외쳐야 한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성공을 위해 나아가야 할까를 끊임없이 비교해야 된다. 우리가 이민기 교수님 책에 보면은 진짜 왜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말하고 똑같이 왜 내가 이거를 성공을 위해 나가야 할까? 비교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 변화를 이끌어내고 뭔가 실천에 옮길 강력한 동기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질문하라는 내용과 똑같이 저에게는 더 와닿았습니다. 자기 암시. 이 암시라는 말은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하라.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는 간결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목표를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수님에서도 그 얘기 나왔고 아까 배쌤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이게 참 우리가 이 잠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처음에 뭐 희망내신저? 뭐 그냥 막 이런 거 했을 때는 되게 힘이 약했어요. 근데 요즘 시간이 지나고 계속 외치니까 그게 컨텐츠가 돼가는 것 같고 희망연구소 대표, 희망메신저 이미요, 희망책방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작은 이렇게 눈덩이가 커져간다는 느낌 그런 거를 받았거든요. 이런 잠재 의식에도 자기가 계속 외치면은 이렇게 힘을 키워갈 수 있고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자기 선언 잠재 의식 이런 게 정말 좋게 와닿는다. 그런 걸 요즘에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잠재 의식에는 갈등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수많은 해결책이 가득 쌓여 있다. 다만 쉽게 떠오르지 않을 뿐이다. 자기 암시려는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차례차례 풀어내어 의식 차원을 끌어올려야 한다. 되게 와닿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왜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오래 살까? 종교 헛간데요. 신비의 기운을 담은 거룩한 가치, 아주 특별한 힘을 발휘해 나로 하여금 습관의 간성을 극복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병상에 누운 이웃을 위해 장을 보아주는 일이라든지 신념을 맞아 새롭게 품은 각오라든지 종교의 힘을 담은 가치는 강력한 동기를 불어넣어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준다. 이웃사랑, 환경보호, 동물보호, 건강증진,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활동을 하자. 자기 통제는 충만한 행복감과 선사와 당신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약속하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다음 말도 안 되는 업무론이 널리 퍼지는 이유. 한상오류인데요. 자, 아래 그림을 보라. 뭐가 보이는가라는 질문이 나와요. 보입니까, 지금? 그림 보여요? 네, 몇 보입니다. 가지만 보여드리겠어요. 자, 지금 뭐가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지금 뭐가 보입니까? 자세히 그냥 멀리서 봐도 좋고 가까이서 봐도 좋고 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말씀씩 해주셔야 돼요. 그림이 전체가 보여야 뭐가 보일 것 같은데요. 그냥 이 그림이 네모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이즈를 좀 잠깐만요. 줄여주라는 소리 같아요. 전체가 다 나오고. 큰데. 이렇게. 또 커지네. 그냥 이렇게 네모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깊이 파고들면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음, 봤을 때 꼭 우리가 그 생명 검사할 때 그런 이 속에 글씨가 숨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만 봐도 숫자는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깊이 하면 안 되고, 응, 그냥 응. 탁 보이는 대로 한 말씀씩. 김일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점뿐이 안 보이는데요. 네. 대쌤. 저는 여러 가지 구슬, 비즈들. 응? 여러 가지 사이즈의 비즈, 구슬. 빛이 보여요. 그 다음, 저는 물음표가 보여요. 물음표가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렇게. 그 다음 선생님 또 말씀해 주세요. 그냥 동그라미만,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만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갖은 지레짐작으로 우연이라는 이름의 퍼즐 조각을 모아 설명을 완성하려 안간힘을 쓴다고 해요. 사실 이 그림에는 아무 뜻도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상상하고 뭐가 보이니 막 한대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보면 자기네 인생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저 아무것도 아닌 혼란이라고 느긋한 반응을 보인다. 우리 지금 여기 사람은 다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사실 앞에 나온 그림은 아무런 표시도 없으며 그냥 점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봤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아무리 봐도 그냥 그림을 또 먼저 봤을 때는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어떤 그림은 보면 왜 사람 얼굴을 보였다가 뭐 거꾸로 동물이 얼굴 보였다 그런 그림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런 건 줄 먼저 착각을 하고 아무리 봐도 안 보였거든요. 그림을 보며 자꾸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당신은 그 무엇인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미신은 우리 뇌가 무력감을 느끼는 탓에 자꾸 설명을 시도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역시 우리의 통제력 갈망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는 뭔가 조금이라도 납득이 가지 않으면 업무론을 제기하고 미신에 매달린다. 실제로 그 어떤 설명도 없거나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아보는 것도 인생 연습 가운데 하나다. 그 다음에 26번째는 당신이 솔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솔로는 아무도 없죠. 좀 솔로라면 좀 더 와닿는 이야기가 될 건데, 인위적 희소와 전략인데요. 이제 희소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선 할인하고 세일 이런 걸 좀 조심하자. 정말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게 좋은지 신중히 따져보라. 훨씬 더 좋은 것을 더욱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만약 당신이 아직 싱글이고 짝을 찾고 있다면 짝을 찾습니다 하고 동네방네 떠벌리지 마라. 오히려 아주 드문 존재라는 것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라. 내가 아주 귀한 존재라는 그런 걸 심어줘라. 물론 그렇다고 자취를 감추라는 말은 아니다. 당신은 이른바 단순 노출 효과를 10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정복하기 어려운 존재로 보여야 한다. 짝을 구한다는 야단 법석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만들고 당신은 자신의 일을 집중할 모습을 보여라. 아주 귀한 존재로 보여라. 당신은 사람들에게 드물고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어느덧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감사할 줄 알고 자부심에 넘치는 짝을 찾게 된다라고. 이 말이 다 이해가 되죠. 내가 진짜 뭐 짝을 찾고 결혼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 돼. 더 멋있게 보인다. 이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우리 둘째한테 이 얘기를 좀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단순 노출 효과인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단순 노출 효과.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1968년에 발견한 현상으로 이 효과는 마주침이나 접촉의 빈도가 잦을수록 그 사람은 혹은 그 사물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을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자주 마주칠수록 호감과 매력을 느끼게 된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첫 만남에서부터 부정적인 인상을 받지 않아야 된다. 처음부터 막 저 사람 뭐야 이러는데 자꾸 들이대면 안 되니까 부정적인 인상을 받는 경우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반감만 깊어진다. 참 첫 만남에 좋은 인상이 중요하다 그죠? 단순 노출 효과의 바탕을 두고 나타나는 것은 밀접 효과를 꼽을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내용이다. 단순 노출 효과와 진리 효과로부터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자,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너무 많은 걸 걸지 마라.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되도록 자주 그 사람 주변에 나타나라. 만약 어떤 진실을 팔고 싶다면 염주를 돌리듯 반복해라. 침착해라 이 말이겠죠. 꾸준히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우리가 속담에 있듯이 속담처럼 꾸준하게 그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라 이 말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래요. 똑같은 수법으로. 이 말도 되게 좀 와닿죠. 한번 좀 그런 걸 하면서도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10초 만에 면접관의 호감을 얻는 한마디. 이 유사성의 원리인데요. 부부가 함께 오래 행복하려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 과학의 대답은 명확하다. 서로 닮은 점이 많은 부분이 행복하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것을 유사성의 원리라고 한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짜릿한 다름을 몹시 갈망한다. 우리는 너무 닮았어라는 이유로 이혼한 부부를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 없겠죠. 성격 차이가 가장 흔히들 듣는 이혼 사유다. 부부는 서로 닮으면 닮을수록 좋다. 실제로 인간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신체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오타네요.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와 본인의 얼굴 비율, 형태, 턱뼈 위치 등이 짝을 고르는 취향에 반영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으로 참가자들에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가장 매력적인 얼굴을 고르게 했더니 이들은 정확히 자신의 닮은 꼴을 골랐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 현상을 두고 심리학은 사회적 호모감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오래가지 않는 짤막한 모험을 즐길 때는 이럴 때는 또 사람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나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을 쓰면 안 돼요.
내가 막 그 짧은 시간에 막 모험을 즐기고 짜릿한 그런 걸 느낄 때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선호한다. 일상에서 이탈하고 싶은 마음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맛보기 때문이다. 여기 조금 다른 내용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닮음의 원칙은 사람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새 일자리를 찾을 때 면접관과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수록 당신의 취업의 확률은 높아진다. 나이, 출신, 교육, 가족 상황, 취미 등 치밀하게 사전을 취재해라. 이제 이럴 때 좀 미리 그런 걸 알아두면 좋고,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진짜 축구 팬입니다 하면 벌써 뭐 그 이력서에 그런 자기 프로필 그런 것보다 또 이런 한마디가 더 어떤 정빈 그 자료보다도 훨씬 큰 심리적인 힘을 발휘하니까 이걸 믿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저도 줄넘기 너무 좋아해요. 엄마 저도 라인댄스 너무 좋아해요. 엄마 진짜요? 막 이래 되면 벌써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걸 좀 이용해라 라고 합니다. 다른 뭐 학교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이제 아내와 여동생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이 막 서로 삼각관계인 것 같아요. 심리학자 브로처 하이드는 1946년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P, O, X 모델을 개발했다. 여기서 P는 우리 자신, 곧 당사자가 되고, O는 가장 가까운 상대이고, X는 임의 대상이다. 이 균형 삼각에서 각 항의 태도는 저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이게 서로 막 꼬인 상태를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직접 두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심리학은 불가시적인 사유 과정과 그 느낌을 모델화하기 위해 종종 이 비유를 쓰는데요. 하이드는 자신의 모델에서 수학의 기본 규칙 하나를 인간관계에 적용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인데요.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균형 이론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세 사람 모두 저마다 자신의 생각에 따른 태도를 가진다. 각자 자기 생각 그런 게 다 있겠죠. 이 균형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절대 남을 못 바꾼다 하잖아요. 내가 변해야지. 그것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하며 그래서 이제 균형을 이룬다. 너무 그 사람이 강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좀 저항이 적은 사람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간다. 이런 얘기고 즉 나 자신을 바꾸는 거다. 남을 못 바꾸니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일 좀 저항이 작은 사람과 그리고 내가 바꾸는 것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간다는 얘기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직장에서 서로 껄끄러워하는 동료가 있다면 이런 파트가 앞에서 먼저 하시는 분들하고 좀 비슷비슷한 게 많이 나오네요. 상호성의 원리인데 앞에서 말한 유사성의 원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상호성의 원리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여기고 호감을 갖는다. 상호성의 원리는 유사성의 원리를 간단하게 제압한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모든 원리를 깨끗이 무시된다. 김 교수님 저를 좋아한대. 박 교수님 좋아한대. 뭐 우리 배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앞에 그런 게 다 무시되고 그 좋아한다는 거에 다 묻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믿는 실험. 참가자는 상당히 친절하고 솔직한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긴 실험자가 실험 참석자는 쌀쌀맞으면 노골적으로 부담감을 표시했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된다. 나 그 사람 너무 좋더라. 진짜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서로 친구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선생님이 이미혁 쌤 나 너무 좋아 막 이러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그 사람 너무 좋아. 너무 괜찮더라. 참 뭐 다정하더라. 이런 말을 해주면은 이제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서로 껄끄러워하는 동료가 있다면 두 사람을 각기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 주라.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그러는데 너를 참 좋아한대. 김일 교수님이 박성 교수님 너무 좋아한대. 안 볼 때 떨어져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래요. 이런 작은 거짓말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되게, 아니, 저 휴대폰으로 다 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손가락 2개로 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저 많은 제가요, 글을, 사실은요, 손가락에 대면 전기가 와가지고, 이제 이 지문이 달아껴가지고, 요즘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녹음도 비슷하게 하면서, 말로 하는 거 안 하세요? 말로 녹음돼 가면서 요 터치폰 요거 터치는 거 요거 손가락이 막 전기가 와가지고 이 대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열 뜨거워서. 그래서 왜 그래 타자는 치기 싫고 이제 폰으로 적는지 저는 진짜 그 아까 배심이 말로 얘기했죠. 말로 하는 거 하세요, 선생님. 말로 하는 말로도 거. 해요. 말로도 엄청 하고 빨라. 근데 또 갱상도 바람이 되고 오타도 많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살아야 돼. 갱상. 열받으면 서울로 갑니다, 진짜. 참. 이, 양은희 선생님이 댁이 울산이라 그러셨나요? 네, 양은희 네, 선생님도 맞습니다. 울산, 그 뭐 포항이나 울산이나 뭐 그 옆집 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우리 양은희 선생님. 네, 제 5번, 4번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4번은 넘어가고요. 네. 예.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어떻게 저거, 공유를, 목소리 작은가요? 네. 잠깐만요. 마이크 옆에 보면 예, 잠시만요. 그 옆에 네, 누르면 지금은 어때요? 예, 지금 지금. 좋습니다. 네. 화면 공유.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저는 양은희 쌤 몇 파트? 파트 5. 파트 5번인데요. 예, 41번이 이제 외적인 보상이 인간에게 의욕을 심어줄까 이래서 이제 과잉 정당화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어떤 보상이 주어져 버리면 그 이제 자발적으로 했을 때 행복감이 조금 이제 반감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가 뭐 게임을 한다거나 할 때 보상을 주진 않잖아요. 뭔가 하기 싫은 일, 공부를 뭐 한다거나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게 이렇게 인지과학적으로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자발적으로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보상을 받다 보면 그게 좀 약간 부정적인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든 거 보면 어떤 할머니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제 그 대학생한테 뭐 이렇게 지불을 좀 하려고 할머니는 좀 이렇게 그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자발적 의욕으로 충만할 때 이제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42번은 이거 우리 전에 많이 실험하지 않았어요. 뭐 거울을 갖고 두 사람이 가다가 딱 다른 사람이 인터뷰하다가 이렇게 싹 뭐가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바뀌어도 모른다. 이런 거 변화. 그게 바로 변화를 잘 모른다 해서 변화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화맹이 되는 이유는 이제 어떤 구조가 정확하게 머리에 구조가 되어 있으면 그게 변화를 하면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어떤 구조가 정확하게 머리 안에 없기 때문에 변화를 잘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변화를 잘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어떠한 그림도 이제 저장해두지 않는지도 모른다고 이런 의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머릿속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뭐 이거를 바로 눈앞에 있는 물건을 찾지 못한다고 사실 변화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렇잖아요. 치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달라지면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서서히 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어떤
방해되는 게 왔다 갔다 하면 이 변화된 걸 잘 모른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세계의 어떤 그림도 저장해 두지 않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책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그러고 때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요새 제가 기업 이렇게 컨설팅을 갔는데 저희가 네. 컨설턴트들이 그 현장에 있는 불합리한 거를 뭐 많이 찾은 건 아니에요. 50 몇 가지를 찾아갖고 쭉 이런 거 그 구석구석 그 방치돼 있는 거 지저분한 거 다 이렇게 해서 보여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리 대표님이 열이 이렇게 막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그랬는데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일상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들은 네. 그게 안 보였던 거야. 그냥 당연히 그럴 거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컨설팅 안전이나 정리정돈이나 이런 개념에서 그거를 꼬집어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되는 거를 알지만 늘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런 거하고 조금 음. 다른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도 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이제 안전하게 유지돼야 되는 건데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됐을 때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3 번이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에 그 9.11 사태가 났을 때 그거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보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음모론에 시달렸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섬광 기억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때 자기가 그걸 봤다는 당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시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모론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할 때 이제 두 가지로 그냥 몇 월 며칠 날 어떤 사건이 있었지 하고 아주 그 기사 내용처럼 그렇게 사실 지식으로 기억하는 사람과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자서전 지식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장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에 결정하는 편두체가 아미그달라라 해 가지고 어떤 사건의 사실만 기억할지 아니면 그 사건을 보는 나의 감정, 그때 당시 감정까지 기록할지를 결정하는 편두체가 아미그달라라는 그런 편두체래요. 그래서 그 조지 부시가 기억을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자신이 나중에 본 방송하고 이렇게 막 뒤섞여 가지고 자기가 그걸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건 아닌데 자기가 봤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섬광기억에 대해서 나왔고요. 음. 그다음에 선입견. 이 선입견 보통 사람들 하면 이런 말 "아 난 선입견 뭐 없어." 막 이러신 분들 가끔씩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 우리는 거의 모두 선입견을 머리에 담고 있는데 저는 선입견 요 부분이 쪼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게 그 미국 교사 실험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 파란 눈 아이들하고 갈색 눈 아이들하고 뭐 어떤 얘네들은 인제 뭐 파란 눈 애들이 우수하다고 했더니 애들이 다 그렇게 믿고 또 선생님이 또 말을 바꿔서 갈색 눈 애들이 우수하다 했더니 애들이 또 막 그 파란 눈 애들을 막 괴롭히고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실험이 굉장히 아동 학대적인 실험인데 그건 굉장히 오래전에 과거에는 어 이 실험이 가능했었을 시기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실험하면 큰일 나겠죠 아마. 근데 선입견을 이겨내기 어려운 이유 요 부분이 제가 좀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선입견을 안 가지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거를 생각하면 선입견을 자기가 버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아 뭐는 그래. 저쪽은 좀 그래.' 뭐 이렇게 편안하게 선입견을 가져 버리면 편하대요 그냥. 이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선입견을 이겨내기 어려운 이유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선입견을 이겨내기가 쪼끔 힘들다는 거라서 제가 여기에 되게 좀 그래서 '선입견을 안 가지려면 스스로 의도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5번은 남자와 여자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것도 약간 성생활하고도 조금 이렇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뒤에 있는 게 성생활하고 이 관련이 있는 거고, 보통 남자 여자는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느끼는 생각인데, 근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습관을 없애야 된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막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모를 때 물어보는 게 필요하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제 막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도 이럴 때 있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거 모를 때는 물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46번이 네 이제 섹스 세러피 해서 여자는 이런 거 많이 알잖아요. 여자는 이렇게 사랑을 느껴야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허용하는데 남자는 그 여자가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감정적인 소통이 가능하대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양쪽 모두 원하는 것이 이제 친숙함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제 저자가 양보하는 쪽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제 둘이 이렇게 다투었을 때 이번에는 뭐 신체 접촉을 먼저 하고 대화를 하자.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다투었을 때는 요번엔 대화 먼저 하고 신체 접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양보하는 쪽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고 그다음에 타인과 갈등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이렇게 딱 그쪽을 문 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잘못하다가는 약간 공격성을 자극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다 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게 좀 안전면에서 좋다는 식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자극하고 싶으면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째려보면 굉장히 상대방이 공격적인 성향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가 생겼을 때는 얼마든지 화해가 가능하다는 이 부분. 우리가 만약에 안에 외환이 생겼을 때는 뭐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뭐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또 안에서 굉장히 뭉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얼마든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도 이제 화해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48번에 창피한 상황. 이렇게 딱 어떤 사람이 멋지게 이렇게 하고 가다가 이렇게 탁 넘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이미용 선생님이 멋지게 막 이렇게 하이힐 신고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탁 넘어졌어요. 막 컵 다 깨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막 당황하겠죠, 그죠? 그리고 막 네. 창피할 것 같고, 네. 그죠? 여- 그래도 여기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일단 멈추고 그냥 자기 그래도 괜찮아 하고 일어나야지. 우리 조혜수 선생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안 일어나고 잠시 멈춰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아예 하라고 말.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거기 지금 이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발언에 이 티셔츠 뭐죠?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관심과 주목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진 거는 나지만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쪽팔린다 이런 티셔츠를 하고 실험을 해본 결과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제 조금 욕이 써 있고 하니까 많이 보고 되게 이상하다 하고 느낄 건데 의외로 그 티셔츠를 입었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더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토론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의 발언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실수하면 우리가 뭐 이거 이 말실수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막 자기가 신경 쓰고 하는 거는 스포트라이트 효과 때문이다. 이 효과는
자기 중심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다. 그렇게 이제 결론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쪽팔리는 일은 없으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해방감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대요. 그다음에 이제 마시멜로 실험을 많이 유명하잖아요. 배선수 선생님은 오늘 초콜릿 하나 받는 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초콜릿 하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날 오늘 안 먹고 참으면 2개를 받는다 했을 때 어떤 쪽이신 거예요? 저는 2번이요. 2번요? 참았다가 2개 받는 거?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충동 조절에 관한 건데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물어보겠습니다. 먹고 예. 저는 매일 한 개씩 먹을래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내일 먹고. 한 개씩요? 이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심리학자인지 교육학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약간 불공정한 상황일 수가 많다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애들에게 했을 때 이렇게 잘 충동 조절을 못 참고 당장 어떤 거를 취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항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생존에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고 부유한 애들은 항상 뭐가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급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이 실험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조금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이런 충동 컨트롤은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요게 좀 적용할 때 참을성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게 최고의 투자라고 그 참을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50번을 보면은 우리가 멀티태스킹에서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여러 가지를 많이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둘 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는 효율이 일단 떨어지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무리 없이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런 있대요. 경우는 이제 한 개를 완벽하게 익숙하고 하게 해놓고 났을 때 다른 것 네. 하는 것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완전히 너무나 익숙해서 거의 습관처럼 이제 가능하게 되면은 이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멀티태스킹은 별로 좋지가 않다. 집중력을 이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런 거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토론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인데 심리 학자가 토론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최고의 병기가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잠재의식이냐고 했더니 잠재의식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수 없대요. 아까 사실 몇 번인가 보면은 어쩌면 우리 머리에 어떠한 세계의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내 마음대로 또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의 그림이 있으면 그릴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에 이기는 방법을 보면은 잠재의식 상대방에게 잠재의식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의 잠재의식에 뭔가 숨겨져 있어 막 이러면 그 사람이 막 아니라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서 이러면은 빨리 증명해 보라고 한대요. 막 증명해 보라고 압박하면 이 사람이 증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를 조심하면 된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김경일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신 건가요? 거기 사진에 나왔던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교수님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장을 다시 하면요. 저희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예, 저희 한번 나눠보는데요. 일단 우리 양은희 선생님, 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읽으셨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만났을 때 그 심리적인 그 느낌하고 조금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오디오 꺼져 있습니다, 오디오. 그 조금 이제 상담할 때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는 이제 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좋아하는 거나 뭐 강점 같은 거를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뭐 어떤 문제성 이런 것보다 이제 일단 사고 자체를 그런 데다가 하고 이런 데 보면 잠재의식이라든지 뭐 프레임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 해서 이제 자신에게 이제 긍정적인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나오는 이론들을 제가 다 뭐 쓰고 뭐 자유자재로 하고 그럴 지금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제가 좀 공감 가는 내용도 있고, 근데 이게 상담이 너무 좀 힘들고 이게 함부로 하기가 힘든 거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항상 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음. 실제적으로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네네. 예, 그렇다고 말씀이고요. 네. 감사하고요. 우리 조혜수 선생님은 이제 우리 보험 고객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지금 우리 이야기를 그래도 30가지를 들으셨잖아요. 네. 들어보시니까 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우리가 이제 만날 때 꼼꼼한 사람, 네, 아니면 또 좀 분석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은 약간 빈틈을 보이면 그 성사가 안 되잖아요. 음,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딱 처음부터 볼 때 뭐 서류라든가 이런 걸 준비가 착 해가지고 가야지 대화가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커트를 벌써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할 때 그 사람의 성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성향을 아는 게. 그래서 음, 여기에서도 보면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몇 쪽이라고는 모르는데, 아까 얘기 듣다가 보니까 사람의 성향은 심리적으로 알려면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완벽한 형은 아니라서 제 고객은 완벽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완벽한 사람 안 좋아해요. 완벽한 사람들은 지 잘나가지고 뭐, 지멋대로 해요. 저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제 고객은 없어. 네, 그 고객 만들기 쉽지 않고요. 네, 그래서 네, 저 스타일대로 제 끼리끼리 만나요. 고객도 끼리끼리.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덕 선생님도 참 많은 분들 만나고 다니시거든요. 네. 네, 오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분야의 그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아니, 실은 제가 졸다 잘 앞에 네, 지금 좀 들었는데 아재들 막 졸면서 들어가지고 음,
죄송해요. 깊이 묻지 마세요. 아, 깊이 묻지 말라. 실례예요. 네, 아니, 알았어요. 음, 하여간 어떻든 예, 그렇고요. 우리 그 박성욱 교수님 불렀더니 금방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어디 가셨지? 네, 우리 박 교수님 어디 가셨어요? 남들이 보면 100평에 사시지 아시겠어요? 네, 아유, 저희 집이 너무 아, 멀어서 순간적으로 너무 사라졌어, 커가지고 진짜. 이게 예, 연락이 잘 안 돼요. 네, 제가 지금 주무신 지 아니 한 금방 보이다가 사라졌잖아요. 네, 어. 어떻든 네, 안 보이는 데 가셨나 봐요. 우리 뱃쌤 또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시면서 또 다른 얘기 들으면서 뭐 이 책에 대한 느낌이랄까 아니면 살아가시면서 뱃쌤도 참 많은 분들 어쨌든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다양한 분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우리가 좀 심리학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너무나 다 나에게 있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만한 일들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어떤 상황을 예시를 줬을 때 내가 그 상황에 빠져들어서 그 나의 과거를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음, 뭐, 그 중에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어. 아, 이건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리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들 다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거는 그냥 놔두고,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또 그게 나빠. 그럼 그것도 버리고, 또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리프레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나와 있어서, 아, 이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어렵지 않게 이렇게 뭐 다 100% 이해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그중에는 처음 듣는 단어가 있어서 이렇게 입에 딱 붙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했잖아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줘서 뭐 이제 그런 거를 어쨌든 대부분 지금 두 분만 사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다 애들 다 커서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부 관계가 좋아야지. 왜냐면 결국 매일 보는 사람이 서로 남편과 아내니까 좀 적용할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뱃쌤은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간 저렇게 바늘실 따라다닌다고 뭐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보면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를 몰랐지만 우리가 이미 행동하고 있었던 일들도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이미옥 선생님도 뭐 우리 뭐 가장 그 생기발랄한 우리 10대들하고 많이 노시잖아요. 그 걔네들하고의 그 만남 우리 이야기 참 자주 듣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심리학적으로 아 우리 아이들이 저래서 그렇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었나요? 아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그냥 맨 처음에 책을 딱 도서관에서 제가 책을 사진하고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보고 그냥 아무 생각 읽을 때는 책이 왜 이리 읽어? 어려워. 나는 이거 그냥 내가 만약에 이거 독서 모임에서 정하지 않으면 내가 막 이거 안 읽었을 거야 고 했는데 3장 파트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낼까 딱 이제 그게 좀 고민이 되면서 제가 딱 그냥 생각이 이 뭐를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말을 뽑아내야 돼라고 좀 고민 살짝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 질문, 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까? 요거 딱 제목만 생각하면서 그 내용만 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그냥 그 앞에 큰 꼭지에 대한 글을 찾다 보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고 이민기 교수님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했는 거 그게 또 연결되면서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책이 쉽게 와닿았어요. 참 그 생각이라는 게 내가 마음을 이렇게 달리 읽히구나라는 걸 이걸 느껴보고 제가 요즘에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일이 많아서 먹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심리학을 읽으면 결국 그 심리학의 핵심은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와 소통.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결국 사람 관계잖아요.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아마 그 관계와 소통이 많이 이야기되고 여기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쉬운 한 가지의 심리학이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막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성욱 교수님 뭐 아직도 예, 갑자기 사라져가 놀랬잖아요. 화장실을 그 찰나에 그러신 것 갔는데, 같았어. 대답 없는 것이. 네, 화장실을 딱 가려고 딱 껐는데 갑자기 불러갖고 다시 올 수 없고 아, 찰나에. 네, 이 마음의 법칙이 그 이야기를 오늘 거의 대부분의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만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게 부부인데 어떻게 그거를 맞춰가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다 모르는 내용은 없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맞다. 나도 이러했었는데 이렇게 바꿔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온다. 생각에서 온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계속 생각에 관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어제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그 책과 또 오늘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또 오늘 또 읽은 것이 100만 불짜리 습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생각과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인데 모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은 다 간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마음의 법칙도 그 마음도 분명히 생각이잖아요. 생각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듣고 저도 굉장히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됐고 바꿔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2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시간이 갔다. 네, 워낙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오늘. 그래서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우리 이미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에 잘 와닿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마음을 이렇게 좀 흔드는 부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각자 이렇게 이야기 됐던 거를 풀어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본 부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 이야기 해주시는 속에서 그런 거를 느끼게 됐고요. 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관계라는 것이 결국 사람 관계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무리 AI가 발달이 되고 4차 산업이 발달이 돼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자, 선생님은 그냥 안 계신 건가요? 예? 고민서 선생님은 계셔요, 주미 응. 선생님. 계시는데, 네. 조미수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계속 저희가 안 되셔서 어쨌든 일단 사진 한번 찍고요.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여기 보세요. 안 보이시는데, 예, 됐습니다. 그게 좋으시네요.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포항으로 가요. 아이고, 아까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다. 웬일로 포항에 바람 불어갖고. 내 안 보고 싶어 이러더니, 뭐 보고 싶어 맨날 보는데 이랬더니 진짜 포항에 오는가 봐. 할머니가 우와, 있었게. 지금 뭐, 바로 옆에 영천이라고 하네, 네. 영천. 40분 걸린대요, 40분. 지금 영천에서? 영천에가 있어요? 예, 지금 저 지금 뒤에, 근데 포항은 언제 가는데요? 내일? 지금. 지금 시간에?
그럼 왜 한단 그러시면 말이고? 아니 이제 가서 그 이모님이 계셔. 시 이모님 계신데 거기 뭐 몇 년 만에 이모 포항에? 보러 간대. 예. 나는 무슨 선생님 보러 동이래요? 가는 그러면 이모를 몰라요. 보러 가는 거지 이미옥을 보러 가는 게 아닌 거야? 나는 이미옥을 보러 가고 어. 김승배는 이모를 보러 가고 같은 이지만 내가 아니, 이미옥 이모님 댁이 책을 어디래요? 무슨 몰라요. 동이래요? 어딘지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음,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음. 어쨌든 아니, 집이 아까 원래는 배심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내일 뭐 해요? 아, 작가니까 글 써야지, 뭐 하기는. 그랬거든, 제가요, 농담으로. 그 학원에서 그럼 글 써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나 작가니까 글 써야 돼. 이랬더니, 알았어.